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고요한 바다 아래의 불꽃. 위대한 장수는 전쟁보다 먼저 백성을 지킨다. 1592년 1월 26일 통영 앞바다는 한없이 고요했다. 햇살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갈매기 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 전쟁의 기운은 바람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숨죽인 고요함이 곧 일렁일 불길이라는 것을. 동이 트기 전부터 병사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굳은 날도 아니고 싸움이 난 것도 아니지만 나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병사들의 갑옷을 점검하고 노를 쥔 수군들의 손에 굳은 살이 벗겨진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다시금 결심을 다졌다.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나는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병선의 수와 무기 보급 상황을 정리하고 전라도 지역 수군의 상태를 점검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왜 장군께서는 이토록 애를 태우십니까? 일본이 설마 이 겨울에... 하지만 그 설마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나는 알았다. 저녁이 되자 바다는 불그스름한 노을로 물들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다.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수군 점검하고 장계를 작성하였다. 장수란 무엇인가? 명령만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깨어서 세상의 바람을 읽는 자여야 한다. 지금은 고요하다. 하지만 고요는 곧 거대한 파도를 부른다. 나는 그날이 오더라도 이 통영을, 조선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백성들을 위해서. 조선 조정은 여전히 혼란 속에 놓여 있었다. 일본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 이 유성룡 등은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었지만 대신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일본의 전쟁 준비가 실제라며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주장했지만 다수는 사대 외교의 틀 속에서 설마 그런 일까지야 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왕 선조는 신중한 듯 보였지만 우유부단한 태도로 국방 개혁이 늦어지고 있었고 중앙 군영은 허술했으며 지방 관아도 긴장감이 떨어진 상태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경유해 명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그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명령을 내려 병력과 물자를 동원하고 있었고 규슈를 중심으로 대규모 선박 건조와 군사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미 1591년에는 조선에 정탐을 보냈고 귀국한 사절단의 정보로 조선의 내부 허점을 파악한 상태였다. 히데요시의 침공 명령은 3월 초 발령되지만 이미 이 무렵엔 실질적인 전쟁 준비가 대부분 끝난 상태였다. 제목, 칼보다 날카로운 마음. 준비된 평화는 반드시 지켜진다. 1592년 1월 27일 통영의 바닷바람이 여느 때보다 매서웠다. 해가 뜨기 전 나는 이미 갑옷을 걸치고 동원을 나섰다. 병사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걷는 것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평온이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맑은 날씨였다. 그러나 내 마음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일본의 침략 징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주변의 외관에 드나드는 상인의 수가 줄고 도래선의 왕래가 뜸해지더니 이제는 수군의 감시망에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심심찮게 포착되었다. 나는 그것이 곧 일어날 전란의 전주곡임을 알았다. 오늘도 병사들의 무기와 전선의 상태를 점검했다. 칼날 하나, 돛 하나에까지 내 손이 직접 닿아야 마음이 놓였다. 나라시를 맡아랐다는 것은 곧 무거운 짐을 진다는 뜻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무게는 스스로 견뎌야 했다. 저녁 무렵 관에서 장계를 작성했다. 조정에 올릴 보고는 매번 조심스러웠다. 우려가 과도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증거가 필요했고, 늦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칼날 같은 정신으로 경계와 대응 사이를 줄타기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맑음. 동원에 나아가 공무를 보았다. 대장선 4척을 점검하였다. 병선이 있어 나아가 보았다. 평화는 언제나 준비된 자의 것이며 고요는 언제나 폭풍을 내포한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인은 생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일본의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사후에도 그의 유지를 따른 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병조판서 유성룡은 국방 정비를 위해 수차례 장계를 올렸고 전라, 경상 지역의 수군과 진을 점검했으나 중앙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부산, 울산, 동래 등 외관을 통한 교류가 줄어들고 일본 사신들이 빠르게 철수하면서 경계감은 커지고 있었지만 전면적인 대비 태세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공을 위한 병력 편성 및 식량과 무기 수송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규슈 가라스에 설치된 나고야 성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수송선 또한 완비된 상태였다. 제1군 고니시, 제2군 가토, 제3군 구로다 등은 각자 출병 시점을 기다리며 막바지 병참 보급과 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도요토미는 아직 조선의 정식 침공 선언 없이 형식상 외교를 유지했으나 이는 전쟁 전 전형적인 속임수로 사용되었다. 제목. 바다는 알고 있다. 침묵하는 바다도 모든 것을 보고 있다. 1592년 1월 28일 통영 앞바다엔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정적이었다. 마치 바다도 숨을 죽이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오늘도 나는 이른 새벽 동원을 나와 수군의 동태를 점검했다. 병사들은 여전히 성실했지만 눈빛엔 지침이 깃들어 있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싸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긴장의 끈으로 지탱하고 있었다. 전고 무렵 대장선
내 척을 다시 점검했다. 전날에도 살펴봤건만 다시 손에 기름을 묻혀가며 배 안팎을 살폈다. 돛줄은 단단히 묶였는가, 선체에 금은 없는가, 노는 균형을 이루는가. 나의 눈과 손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아 움직였다. 일기를 쓸 때면 어쩔 수 없이 짧은 문장으로 남기지만 그 하루엔 무수한 판단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바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예로부터 바다는 말이 없지만 시대의 진실을 가장 먼저 전한다. 외적이 떠오르기 전 파도가 바뀌고 바람의 방향이 흔들리며 뱃사람들의 촉이 먼저 반응한다. 오늘도 나는 바다를 응시했다. 청명한 하늘 아래, 이 평온한 수면 위에 언젠가 화약의 불빛과 비명이 덮치리란 걸 알기에 나는 고요한 수면 위에서도 전투를 준비해야 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조선의 한 장수로서 말이다. 조정은 여전히 문신 중심의 인사 운영과 파당 싸움에 발이 묶여 있었고 실질적인 군사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이순신의 보고가 연일 병조에 도착하며 유성룡 등 일부 신하들은 전라좌수영의 경계태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관 주변에서는 상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주민들 사이에 전쟁설이 돌기 시작했다. 조정은 이를 유언비어로 간주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히젠 나고야성에서 직속 무장들과 최종 전략 회의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조선을 통로국으로 삼아 명나라까지 진격할 야욕을 드러냈다.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끄는 제1군은 3월에서 4월경 부산 진격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으며 수송선 및 식량 보급 체계가 거의 완비된 상태였다. 일본 측은 조선의 형식적인 국교 요청을 지속하며 침공 의도를 은폐했다. 일부 조선 관리들은 이를 화평 노력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경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목 정막 속의 예감. 평화는 소중하되 영원하지 않다. 1592년 1월 29일 바다는 오늘도 말이 없었다. 하늘은 푸르렀고 바람은 차갑게 뺨을 스치며 계절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깊은 안개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오늘도 군기를 정비했다. 검, 창, 쇠뇌, 화살, 기름칠할 병장기 하나하나를 살피고 또 살폈다. 병기 하나가 목숨을 살리고 병기 하나가 함선 하나를 지킬 수 있기에 내겐 사소함이 없었다. 병사들이 무뎌진 화살촉을 갈고 포졸들이 나무창을 다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먹먹하게 느껴졌다. 이 조선 수군, 나는 끝끝내 바다를 지켜야 하기에 정오 무렵 통영 바다 위로 갈매기 떼가 떼지어 날아올랐다. 사공 하나가 말하길 갈매기가 일이 많이 모이면 바다 밑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징조라고 했다. 예전에도 전투 전날엔 바다가 유난히 조용했고 동물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이상은 때로 사람보다 정확하다. 지금 조선의 조정은
아직도 외적의 침공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다. 바다는 늘 먼저 안다. 나는 오늘 저녁 장계 창치인을 다시 올렸다. 외관의 움직임, 일본 사신들의 태도, 거제도에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상선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그러나 답신이 돌아오려면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하리라. 나는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적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일, 이경록 등 일부 무신은 일본의 동향을 심각하게 여기며 동네 방비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으나 대신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선조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교 파국을 우려해 명확한 방비 명령은 내리지 못했다. 유성룡은 이순신과 원균, 전라도 수군의 대비 태세를 비교하며 심각한 우려를 품었다. 그는 차기 인사로 이순신을 중용하려는 움직임을 조심스레 준비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은 거의 출정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부산 일대 상륙 작전을 위한 수로 및 병참 확인이 진행 중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각 장수에게 한치의 오차 없이 상륙 작전을 준비하라는 군령을 내렸다. 그에게 조선은 이제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명나라를 향한 길목이었다. 일본은 외관 상인을 가장한 밀정들을 동래, 양산, 거제 일대로 보내 수군 및 병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